프랑스 리옹의 미식가들이 처음 주목한 건 다름 아닌 한 그릇의 잡곡밥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곡물들과 생소한 식감에 처음엔 모두가 고개를 갸웃했죠. 하지만 한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그들의 표정은 단번에 달라졌습니다. 고소한 풍미와 깊이 있는 향, 씹을수록 살아나는 식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감동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한 프렌치 셰프는 이 잡곡밥을 리조토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한국인 요리사와 그녀의 할머니를 통해 그는 단순한 요리 그 너머 한국 음식이 지닌 시간과 정성의 가치를 마주하게 되죠. 그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클레망 마르탱, 38살의 프랑스 리옹에 위치한 미슐랭 레스토랑 르 라신의 총괄 셰프입니다. 프랑스어로 뿔이라는 의미의 우리 레스토랑은 제철 식재료를 창의적으로 해석한 프렌치 컨템포러리 요리로 현지 미식가들 사이에서 꽤 이름을 알렸죠.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달라진 것은 없는지, 같은 트렌드만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서 같은 식재료들을 보며 영감을 얻으려 해도 더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저 다른 셰프들과 비슷한 요리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주방에서 수셰프 한세라가 작은 천봉투를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한국과 프랑스 이중 국적을 가진 28살의 세라는 약 3년 전부터 르 라신에서 일해왔습니다. 항상 조용하지만 정확한 손놀림으로 주방의 신뢰를 얻은 셰프였죠. 세라가 저에게 작은 천봉투를 내밀었을 때 저는 그저 일상적인 재료 샘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천봉투에서 꺼낸 것은 5가지 색이 섞인 이상한 곡물 혼합물이었어요. 갈색, 검은색, 노란색, 흰색, 붉은색이 마치 팔레트처럼 섞여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곡물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이게 무엇인지 궁금했죠. 세라는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한국에서 명절마다 먹던 오색 잡곡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미, 흑미, 찰보리, 율무, 수수까지 그녀의 가족은 항상 이것을 섞어서 밥을 지어 먹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처음엔 그다지 감흥이 없었습니다. 작은 곡물들이 마치 새들의 모이처럼 보였거든요. 프랑스 요리에서 쌀이라고 하면 보통 아르보리오나 카나롤리 같은 리조토용 쌀을 떠올리는데 이건 너무 다양한 크기와 색상이 섞여 있어서 요리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쯤 농담으로 이것이 새들의 먹이가 아니냐고 물었지만 세라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것을 보고 후회했어요. 그녀의 고향 음식을 무시한 것 같았거든요. 세라는 그것이 한국에서는 정말 귀한 식재료이며 건강에도 좋고 맛도 정말 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번 삶아서 맛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그저 직원의 고향 음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맛보기로 한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요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곡물들이 제게 열어줄 새로운 세계와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때로는 가장 작고 소박한 것들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세라는 바로 그날 저녁 준비 시간 전에 잡곡을 씻고 충분히 불려 작은 냄비에 밥을 지었습니다. 주방의 다른 셰프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라가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세라가 작은 그릇에 담아 내민 잡곡밥은 단순한 밥이라기보다는 마치 팔레트처럼 다양한 색감이 어우러져 있었죠. 숟가락을 들 때만 해도 솔직히 그다지 기대는 없었습니다. 서양인인 제게 아시아의 곡물은 그저 심심하고 밋밋한 음식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이런 맛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씹을수록 각각의 곡물이 품고 있는 깊은 견과류 풍미와 놀라운 탄력 있는 식감이 입안에서 펼쳐졌거든요. 현미의 고소함, 흑미의 달콤함, 찰보리의 쫄깃함, 율무의 부드러움, 수수의 묵직한 풍미.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크림과 버터, 치즈로 가득한 리조토와는 전혀 다른 그 자체로 풍부한 맛을 가진 음식이었어요. 세라는 제 반응을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고 저는 솔직한 감상을 전했습니다. 정말 복잡한 맛이고 이런 식감은 처음 경험해봤다고요? 제 솔직한 감탄에 세라는 환하게 웃었죠. 그날 저녁 서비스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잡곡밥의 맛이 맴돌았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 단일 재료의 순수한 맛을 끌어내는 것을 중요시하는 제게 여러 곡물이 섞여 만들어내는 다층적인 풍미는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그리고 그 발견은 곧 호기심으로 변했습니다. 이 잡곡으로 진짜 리조토를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해졌죠.
아파트에 도착한 후에도 이 질문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리책들을 뒤적이며 아시아 곡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대부분의 프랑스 요리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결국 인터넷을 뒤지며 한국의 잡곡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요리법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이 곡물들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은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을요. 봉건시대부터 구황식품으로 또 건강식으로 발전해온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각 곡물마다 고유한 조리법과 활용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필요한 다른 재료들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벌써 오색 리조토의 레시피가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 음식의 기본 기술에 한국 곡물의 개성을 더한 새로운 요리,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죠. 침대에 누워서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요리사로서 새로운 영감을 찾던 제게 이 낯설고 이국적인 곡물들은 마치 보물상자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보물상자를 열어준 세라에게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직원으로만 봤던 그녀가 처음으로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료로 느껴졌어요. 내일이 기대된다는 생각에 설렘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세라에게 잡곡을 좀 더 달라고 부탁했고 바로 실험에 들어갔죠. 처음에는 이탈리아 리조토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올리브 오일에 샬롯을 볶고 잡곡을 넣어 토스팅한 후 화이트 와인을 넣고 증발시켰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치킨 스톡을 조금씩 부어가며 저었죠.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라가 밥을 지을 때는 곡물을 미리 불렸는데 저는 리조토 방식으로 바로 조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곡물들이 제대로 익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현미와 흑미는 여전히 단단했고 전체적인 식감이 균일하지 않았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잡곡을 미리 물에 1시간 정도 불린 후 시작했어요. 결과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곡물마다 익는 시간이 달라서 어떤 것은 질척하고 어떤 것은 아직 단단했죠. 그날 저녁 스태프 식사 시간에 제가 만든 잡곡 리조토를 내놓았어요. 다들 호기심에 맛을 보았지만 반응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질기다. 이건 리조토가 아닌 것 같다. 곡물마다 익은 정도가 달라서 먹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비판의 목소리를 들으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요리를 개발해왔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로 실패한 적은 없었거든요. 어쩌면 제 방식이 틀린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 서비스가 끝난 후 세라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잡곡을 어떻게 조리하는지 물었어요. 제가 시도한 방식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죠. 세라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서는 이런 곡물들을 최소 3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정도 물에 불린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익혀야 하며 가끔은 죽처럼 끓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각 곡물마다 불리는 시간과 익히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말에 깊은 생각에 빠졌죠. 서양식 조리법에 익숙한 제게 이렇게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요리법은 낯설었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기술과 정확성이 중요하지만 한국의 이 잡곡 요리는 시간과 기다림의 미학이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은 세라의 방식대로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양 요리의 틀에서 벗어나 진짜 이 재료의 성격을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셰익스피어가 말했듯 배우기 위해서는 때로 잊어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프랑스 요리 기법을 잠시 잊고 이 낯선 곡물들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받아들여야 할 때였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직면한 것은 단순한 요리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도전이었죠. 저는 오랫동안 프랑스 요리의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해왔고 다른 문화의 요리법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며 내일은 다시 시작해보자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더 이상 제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세라와 한국 요리법에서 배울 준비가 됐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더 나은 요리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하루였죠. 이 도전을 통해 제 요리 철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내일의 새로운 시도가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세라에게 한국 잡곡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라는 실은 자신의 어머니가 리옹에 살고 계시며 어머니께서 정통 한국 요리를 정말 잘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괜찮다면 어머니를 저에게 소개해드리겠다고 제안했죠. 그 말에 저는 눈이 커졌어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요?
진짜 한국 가정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퇴근 후 세라와 함께 그녀의 어머니 박정임 여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62살의 정임 여사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세라의 어머니는 약 20년 전에 프랑스로 이주해 리옹에 정착했다고 했어요. 정임 여사는 어서 오라며 반갑게 맞아주셨고 우리 딸이 많이 말해줬다고 하셨습니다.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셨지만 말투에는 여전히 한국적인 온화함이 묻어났어요. 정임 여사의 작은 아파트 주방에는 이미 여러 종류의 곡물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5가지 색의 곡물들이 각각 다른 그릇에 담겨 있었고 그 옆에는 큰 냄비와 몇 가지 양념들이 놓여 있었어요. 정임 여사는 오늘 제대로 된 잡곡밥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셨고 가장 중요한 건 각 곡물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하나하나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현미는 3시간 이상 불려야 하며 너무 짧게 불리면 속이 단단하게 남는다고 했어요. 흑미는 물에 색이 빠질 수 있어 따로 삶는 게 좋고 찰보리는 쫄깃한 식감이 특징인데 너무 오래 불리면 그 맛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율무는 고소하지만 과하면 느끼해질 수 있고 수수는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겨울에 특히 좋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각 곡물마다 이렇게 복잡한 특성이 있다니요. 요리학교에서 배운 쌀의 종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한 지식이었어요. 정임 여사는 계속해서 비율도 중요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찰기가 있는 곡물과 없는 곡물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 계절에 따라 조합도 달라진다고 했어요. 겨울엔 더 따뜻한 성질의 곡물을, 여름엔 시원한 성질의 곡물을 더 많이 넣는다는 말씀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 기술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해진 지혜였어요. 재료를 다루는 방법에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찾는 철학이 느껴졌죠. 정임 여사는 미소 지으며 한국 음식에는 기다림의 미학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된장, 간장, 김치처럼 발효 음식이 많은 것도 그 때문이며 시간이 맛을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정임 여사의 지도 아래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잡곡밥을 지어보았습니다. 각 곡물을 적절한 시간 동안 불리고 올바른 비율로 섞고 물의 양까지 정확히 맞추는 과정은 마치 과학 실험 같았어요. 하지만 그 결과물은 경이로웠습니다. 밥솥의 뚜껑을 열었을 때 그 향기에 말을 잃었어요.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그러면서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가 주방을 가득 채웠죠. 한 입 먹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각 곡물의 식감과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하나의 조화로운 경험을 만들어냈어요. 이전에 제가 만들었던 잡곡 리조토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맛이었습니다. 이제 알겠다고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였다고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이 배움의 시간은 요리사로서 제 시야를 넓혀주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정임 여사의 집에서 돌아온 후 저는 온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레스토랑 주방에 섰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서양 요리에 동양 재료를 끼워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두 문화의 장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결합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먼저 모든 곡물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따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미는 전날 밤부터 충분히 불려두었고 흑미는 따로 삶아서 그 검은색 물이 다른 곡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어요. 찰보리는 적당히 불려 쫄깃한 식감을 유지했고 율무와 수수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준비했죠. 주방의 다른 셰프들은 제가 이런 세심한 준비를 하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도 물론 준비 과정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재료를 위해 이틀에 걸쳐 준비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주니어 셰프 하나가 이번엔 뭘 만드시는 거냐고 물었고 저는 자신감 있게 진짜 오색 리조토를 만들려고 한다고 대답했어요. 이전에 실패해서 배운 교훈이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접근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리조토의 기본 기술은 유지하되 한국 잡곡의 특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요. 먼저 각 곡물을 익힘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요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단단한 현미부터 시작해 마지막에 가장 부드러운 찰보리를 넣는 시기였습니다. 버터와 치즈 대신 정임 여사께 배운 들기름과 직접 만든 표고버섯 육수를 활용했어요. 표고버섯에서 우러나온 감칠맛은 파르메산 치즈의 감칠맛과 비슷하면서도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들기름의 고소한 향은 버터보다 더 깊고 복합적인 풍미를 만들어냈고요. 3시간의 정성 끝에 완성된 오색 잡곡 리조토는 겉모습부터 기존의 리조토와는 달랐어요. 자줏빛 흑미와 노란빛의 찰보리, 갈색의 현미, 하얀 율무, 붉은 수수가 만들어내는 색의 향연이 그릇 안에서 펼쳐졌습니다. 크림색 일색인 전통 리조토와는 전혀 다른 비주얼이었죠.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맛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서로 조화되지 않았던 곡물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어우러져 하나의 일관된 요리가 되었어요. 각 곡물의 식감과 풍미가 뚜렷하게 느껴지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균형 잡힌 맛이었죠. 몇몇 주방 스태프와 그날 방문한 미식평론가 한 명에게 시식을 부탁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이건 정말 새롭다며 리조토의 편안함과 뭔가 이국적인 깊이가 함께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이 식감이 정말 독특하다고, 쫄깃하면서도 부드럽고 묘한 매력이 있다고 말했죠. 특히 미식평론가는 열광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퓨전이 아니라 진정한 크로스오버이며 두 문화의 기술과 철학이 모두 존중받는 요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한국의 잡곡을 단순히 이국적인 재료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진정한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존중하면서 프랑스 요리 기법과 융합하는 것이었죠. 스태프들에게 메뉴에 올려볼까 물어보았고 모두가 열렬히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색 잡곡 리조토는 르 라신의 새 메뉴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름은 조금 더 의미 있게 바꾸고 싶었습니다. 세라와 상의한 끝에 오색 잡곡 리조토, 한국의 뿌리라고 이름 짓기로 했어요. 우리 레스토랑 이름이 뿌리라는 의미인 만큼 이 요리를 통해 한국의 뿌리와 연결되는 느낌이 좋았거든요. 이 요리의 탄생은 제게 있어 단순한 메뉴 개발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창의적 여정의 시작이었고 요리사로서의 제 정체성에 새로운 층위를 더해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요리가 손님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어요. 오색 잡곡 리조토가 공식적으로 메뉴에 올라간 첫날, 저는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리옹의 미식가들이 이렇게 전통에서 벗어난 요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프랑스는 음식 문화에 있어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새로운 시도가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직접 요리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수셰프들에게 많은 부분을 맡기지만 이 특별한 요리만큼은 제 손으로 완성하고 싶었어요. 세라는 제 옆에서 도우며 미소 지었죠. 조리를 시작하며 어떤 손님이 주문하셨는지 물어보았더니 세라는 프랑스 손님이며 단골인데 항상 새 메뉴에 도전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요리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직접 서빙하기로 했습니다. 이 요리에 담긴 이야기를 손님께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손님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오늘 특별히 제가 서빙해드리게 됐다고 말했어요. 이 요리는 저희 수셰프 한세라의 한국 전통 곡물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죠. 그 손님은 요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더니 한 입 먹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이건 정말 새로운 경험이라며 한 번도 이런 식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어디선가 익숙한 따뜻함이 느껴진다는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정확히 전달하고 싶었던 감정이었거든요. 프랑스 요리의 정교함과 한국 음식의 따뜻함이 공존하는 경험이죠. 그날 저녁, 놀랍게도 오색 잡곡 리조토는 메뉴판에서 가장 많이 주문된 요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대부분이 새로운 맛의 경험에 감탄했고 몇몇은 요리에 담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 손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약 60살쯤 되어 보이는 프랑스 여성이었는데 요리를 드시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불러주셨어요. 자신의 조부모님이 한국분이라며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셨던 곡물 맛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이 맛을 다시 느끼게 해줘서 고맙다며 울먹이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음식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의 즐거움을 넘어 기억과 감정, 문화적 정체성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오늘 이 요리를 만든 건 제가 아니라 시간이 만든 것이라고요.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들이 소중히 지켜온 곡물의 지혜가 만든 거라고 말했죠. 세라와 정임 여사에게 오늘의 성공을 알려드렸더니 두 분 다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정임 여사는 우리 음식의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다며 감동하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 깊이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요리 기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적 맥락과 철학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 여정의 다음 단계로 직접 한국을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곡물의 원산지를 찾아 그 땅과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어요. 요리의 진정한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죠. 이제 저는 단순한 셰프가 아니라 두 문화 사이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은 한 스푼의 잡곡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경이롭게 느껴졌어요. 2달 후, 저는 세라와 함께 한국 전라북도 정읍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색 잡곡 리조토의 성공 이후 그 뿌리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어요. 세라의 외가가 정읍에 있었고 그곳은 질 좋은 잡곡 생산지로도 유명했기 때문에 완벽한 여행지였습니다. 긴 비행과 기차 여행 끝에 도착한 정읍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도 있었지만 조금만 교외로 나가면 드넓은 논과 밭이 펼쳐졌고 전통 가옥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죠. 세라의 외삼촌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잡곡 탐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방문지는 정읍 외곽의 잡곡 재배 농장이었어요. 봄이라 아직 수확 시기는 아니었지만 초록빛 싹이 돋아난 들판은 그 자체로 장관이었습니다. 농장 주인 최윤식 할아버지는 80이 넘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직접 밭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클레망 씨가 우리 곡식으로 프랑스에서 요리를 한다는 말에 참 신기한 세상이 됐다며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최 할아버지의 안내로 농장을 둘러보며 저는 각 곡물이 자라는 환경의 차이점을 배웠어요. 수수는 비교적 건조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율무는 습한 곳을 좋아한다는 것, 흑미는 특별한 토양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 등 책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실질적인 지식이었죠. 최 할아버지는 한 줌의 흙을 손에 쥐시며 땅은 거짓말 안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잡곡은 땅의 기억이 담긴 음식이라고요. 이 곡식들은 수천 년 동안 한국인과 함께 해왔으며 가뭄에도 홍수에도 살아남은 강인한 녀석들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요리하던 곡물들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한반도의 역사와 환경, 사람들의 삶이 담긴 살아있는 증거였던 거예요. 이튿날은 전통 떡 방앗간을 방문했습니다. 커다란 나무 절구와 방아로 곡물을 찢는 모습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 했어요. 방앗간 주인은 서로 다른 곡물을 섞어 떡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그 과정이 놀랍도록 정교했죠. 곡물마다 수분 함량이 달라서 비율을 정확히 맞춰야 하며 그래야 떡이 쫄깃하면서도 단단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후에는 두부 공방으로 향했어요. 두부장인은 검은 콩으로 만든 검은 두부를 선보이며 잡곡이 단순히 밥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장류 항아리가 질비한 전통장 담그는 집이었어요. 수십 개의 항아리가 뜨거운 햇볕 아래 늘어서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죠. 집주인은 잡곡으로 만든 메주를 보여주시며 발효는 시간과의 대화라고 서두르면 안 되고 자연히 곡식을 변화시키도록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세 번째 날, 저는 세라의 외할머니께 직접 요리를 배웠습니다. 80이 넘으신 할머니는 손수 잡곡을 씻고 불리고 삶는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잡곡으로 디저트까지 만드셨죠. 찹쌀과 흑미를 섞어 만든 단팥죽은 제가 본 어떤 프랑스 디저트보다도 정교한 단맛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할머니 댁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며 저는 이 여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정리했어요. 한국의 잡곡 요리는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시간과 자연,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레시피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삶의 태도와 철학을 담고 있었죠. 이제 저는 한국 잡곡의 진정한 영혼을 만났고 이 경험을 프랑스로 가져가 더 진정성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리옹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요리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음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변화했어요. 그동안 저는 요리를 창조의 과정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연결의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귀국 후 첫 출근일, 저는 르 라신의 모든 스태프를 모아놓고 선언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레스토랑의 컨셉을 새롭게 바꾸려고 한다고 프렌치 컨템포러리에서 문화적 뿌리의 탐험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절별로 한국의 곡물과 유럽 식재료를 결합한 요리들로 메뉴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죠. 스태프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와 거기서 얻은 영감을 들려주자 곧 열정적으로 동참하게 되었어요. 특히 세라는 자신의 문화적 뿌리가 이렇게 존중받고 창의적으로 재해석되는 것에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새 메뉴 개발은 즉시 시작되었어요. 최 할아버지에게서 특별히 공수한 다양한 잡곡들을 활용해 새로운 요리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율무로 만든 아란치니, 현미와 수수를 넣은 소스를 곁들인 생선 요리, 보리를 이용한 부드러운 피레, 그리고 디저트로는 흑미 푸딩까지 모든 요리에는 한국과 프랑스의 이야기가 함께 담겼죠.
하지만 여전히 메인 요리는 오색 잡곡 리조토였습니다. 이제는 계절마다 조금씩 변화를 주어 봄에는 더 가볍고 싱그러운 느낌으로, 겨울에는 더 묵직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변주했어요. 그리고 잊지 않고 각 시즌 메뉴판에 그 요리의 탄생 배경과 문화적 의미를 짧게 적어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컨셉의 르 라시는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미식 평론가들은 클레망 마르탱이 진정한 문화적 대화를 요리로 풀어냈다고 극찬했고, 리옹을 넘어 파리와 다른 유럽 도시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미슐랭 가이드는 저희 레스토랑에 2번째 별을 수여했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정임 여사와 프랑스에 거주하는 다른 한국인들이 레스토랑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눈에서 보이는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음식이 이렇게 존중받고 새롭게 태어나다니 정말 감격스럽다는 그들의 말은 제게 어떤 상보다도 값진 것이었어요. 세라는 이제 르 라신의 공동 총괄 셰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문화적 배경과 전문 지식은 레스토랑의 새로운 정체성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1년에 2번 한국의 잡곡 농부들을 초청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특별한 디너 이벤트를 열기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한국 정읍의 농부들과 협력하여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한국 잡곡을 시험 재배하는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더 잘 적응하는 작물을 찾는 과정에서 수천 년간 한반도의 변화무쌍한 기후에서 살아남은 잡곡들이 유럽의 미래 농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르 라신의 변화는 단순히 한 레스토랑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음식을 통한 문화 간 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 요리는 단순한 요리가 아닌 문화와 세대를 잇는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주방에 서서 오색 잡곡 리조토를 만들며 생각해요. 제 손에 들린 이 곡물 한 알 한 알에는 한국 땅의 기억과 농부의 땀, 세대를 이어온 지혜가 담겨 있다고요. 그리고 이 곡물들이 프랑스의 기술과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을 찾은 손님들에게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고급 요리는 재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억과 기다림이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맛보시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두 문화의 대화이자 시간을 넘어선 만남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정읍의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땅은 거짓말을 안 해요. 잡곡은 땅의 기억이 담긴 음식이죠. 이제 저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합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의 즐거움을 넘어 문화의 기억을 담는 그릇이자 다른 문화와 대화하는 언어였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